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달 공급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했던 미국 모더나사가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이번 주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물량을 국내에 우선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본격적인 개학과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중학교의 3분의 1, 고등학교 1, 2학년의 50%는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확대하고 기간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브라질 변이로 알려진 감마 변이를 넘어섰습니다.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3년 채널이 개설한 이래 8년 만의 성과로 과학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달 백신 공급량을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모더나사가 가능한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 등을 이번 주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측이 8월 공급분 850만 회분 이상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접종 계획을 변경한 만큼 모더나사의 공급 계획이 실현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 우선 도입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는 모더나 측이 허가 절차나 품질 검사 등의 이유를 들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모더나 측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통보한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과 9월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백신 공급의 안정성 확보 차원 또 유통 과정의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국내 위탁 생산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만 이제 위탁 생산과 여러 가지 품질 검사, 허가 등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일 넘게 4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전국의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기준 전국 유초, 중고 2만여 곳 가운데 20.4%인 4,178개교가 개학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학한 학교 가운데 1.4%인 280개교는 원격 수업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기준 전국 학생 593만 명 가운데 28만 명이 등교 수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은 19.7%인 1,527개교가 개학했고 개학한 학교 가운데 273개교, 3.5%만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올해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19일 시작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졸업자 중 장애인이나 군 복무자 등은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자신의 고등학교에,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면 됩니다. 수능은 11월 18일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 대다수가 업무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많은 전국 17개 보건소 직원 1,76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3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확인된 일반 국민 18%, 공중보건이 15%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비율은 19.9%로 일반 국민보다 7.5%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부는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직원들에게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과 추가 수당 등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심리 지원 계획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저녁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와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133만 곳입니다. 업종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모두 3조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매출 감소 기준은 8개로 늘어났습니다. 영업 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8가지로 넓혔으며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단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틀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대상 2차 지급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폐업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석 달 이상 받아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정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선 자영업자가 임대료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하더라도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계약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성장 전략으로 제조업과 기술성장, 서비스업 집중 육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더해 반도체와 미래차를 비롯한 코어테크 기술 시장에 대한 집중 육성,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폭격으로 과감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이번 주 안에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성북구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결정을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며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해당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과학 전문 채널로서 과학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원자폭탄 10,0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슈퍼태풍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슈퍼태풍이 생겨나 힘을 키우고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회수가 역주행하면서 유튜브 게시 10개월 만에 100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태풍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슈퍼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콘텐츠에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세계 핵융합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에도 수많은 시청자가 몰렸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반응은 물론 과학자들에 대한 응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3년 채널이 처음 개설된 뒤 8년 만의 성과입니다.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구독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코로나19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 구독자를 보면 10명 가운데 6명꼴로 45세 이상 중장년층이고 남성 시청자 비중이 큽니다. 동일 카테고리 내 다른 채널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단순 영상 저장 형태의 콘텐츠를 넘어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하여 제작 편집된 콘텐츠들이 더욱 시청자들에게 쉽게 발견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학 뉴스를 전문으로 전달하는 사이언스 투데이도 YTN 사이언스에서 분리된 지 2년여 만에 구독자 3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18개월 만에 대전지검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월성 1호기 배임 사건을 비롯한 관련 고발 사건 여러 건을 지난 3일 대전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유사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첫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비군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카카오 삼성 패스를 이용한 인증도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구축한 간편 인증 기능을 예비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웹사이트에선 훈련 정보 확인과 훈련 신청, 연기 보류도 가능한데 지금까진 로그인 때 공인인증서, 휴대폰, 디지털 원패스, 아이핀 등 4가지 인증 기능만 있었으나 이번에 카카오 삼성패스 인증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국방부는 휴대폰 인증 방식을 통한 본인 확인 때 건당 문자 이용료, 통신료 등이 발생했는데 이번 서비스 추가로 연간 2억 원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17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예약 고객은 공식 출시 사흘 전인 24일부터 제품을 받고 개통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7.6인치의 대형 화면에 폴더블 폰 최초로 S펜을 지원하며 가격은 256GB 모델이 199만 8,700원입니다. 급격한 감염 확산 속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확대하고 기간도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도쿄와 오사카 등 6개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발령된 긴급사태를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 지역에 후쿠오카 등 7개 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긴급사태가 추가 발령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이에 따른 휴업과 영업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모두 13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준긴급사태에 해당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대상 지역도 현재 6곳에서 히로시마 등 10곳이 추가돼 모두 16곳이 됐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 브라질 변이로 알려진 감마 변이를 제쳤습니다.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시 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56.6%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며 리우시가 브라질 델타 변이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브라질 코로나19 4차 유행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16일 1차 접종자는 전 국민의 54.7%에 달하고 2차 접종까지 마치거나 1차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23.8%에 이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카타르 도하에서 새로운 정부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톨로뉴스는 탈레반 2인자인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국제사회 및 아프간 내 정치 세력들과 접촉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바라다르는 지난해 9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아프간 정부와 평화 협상에서 탈레반 대표단을 이끌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의 정권 인수 선언 이후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아프간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미군 철수를 지지한다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stand squarely behind my decision. After 20 years, I've learned the hard way that there was never a good time to withdraw U.S. forces. That's why we're still there.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임무는 미국에 대한 테러를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간에서 통일된 민주국가를 설립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Our mission in Afghanistan was never supposed to have been nation building. It was never supposed to be creating a unified, centralized democracy. 다만 아프가니스탄의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forces are not willing to fight for themselves. 다만 아프간 국민의 기본권,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아프간에서 대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탈레반에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탈레반에 의해 정권이 넘어간 아프가니스탄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탈출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마비됐던 카불 국제공항은 가까스로 군용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어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륙하려는 미군 수송기를 에워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일부는 랜딩 기어에까지 위태롭게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수송기에 끝까지 매달렸던 시민 중 일부는 결국 추락사했다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탈출 인파가 몰린 카불 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활주로 주변은 물론 항공기 근처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 있습니다. 급기야 민항기에 이어 군용기까지 몇 시간 동안 운항이 중단됐다 밤이 돼서야 군용기 운항은 재개됐습니다. We're working hard to secure, to keep the airport secure and keep these operations now sustained now that they're back on track. 국제사회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표성을 갖춘 통합정부를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y deserve our full support. The following days will be pivotal. The world is watching. We cannot and must not abandon the people of Afghanistan.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아프간 사태를 논의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비한 유럽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도 잇따라 통화를 하고 아프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최근 홈 트레이닝으로 요가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신을 안정시키면서도 동시에 체력을 키울 수 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아서 인기인데요. 네, 요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부터 다양한 동작까지 모두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요가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요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요가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가라고 생각합니다. 요가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기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 지금 요가의 원리를 찾으러 가봅니다. 성동구의 한 요가 학원입니다. 두 분이 말도 없이 요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두 분은 이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수업하시는 건가요? 제 와이프예요. 부부가 같이? 네. 부부가 같이 운동할 만큼 매력적인 운동이죠? 네, 매력이 있어요. 한 평의 공간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동작이든 할 수 있는 운동이 요가입니다. 명상을 공부하던 권영호 씨가 요가를 하던 아내를 만나 이곳을 함께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원분이에요. 3년 전 우연히 요가를 시작한 후 일주일에 5일을 이곳에 온다는 심재현 씨. 익숙한 듯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숨 깊이 들으시고 내쉬고. 오늘은 특별히 셋이서 요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수업이 시작됐는데 가만히 앉아 숨만 쉬는데요. 여기 요가 학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가 호흡 중입니다. 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빼놓고는 요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가 수업의 시작은 호흡이다? 요가에서 호흡은 왜 중요할까요? 요가의 호흡법은 프라나야마라는 고대 산스크리트어가 있는데요. 프라나 생명력, 야마라는 조절,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동작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요가 수련의 그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보통은 한 동작에 머무르거나 명상을 하실 때 몸의 긴장도 풀고 그리고 좀 더 그 안정된 그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몰입을 하실 수 있게 되죠. 요가의 호흡법은 복식 호흡과 유사합니다. 횡격막을 수축 이완하면서 갈비뼈 아래 복부 근육까지 이용하는데요. 복식 호흡과 함께 많이 쓰이는 호흡법은 흉식 호흡입니다. 아랫배를 허리 방향으로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가슴 근육을 이용하는 호흡법으로 동작이 계속 이어질 때 사용합니다. 동작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흡법을 하는 것이 요가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통일시키는 운동입니다. 요가라는 말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결합한다는 의미의 유지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고유한 수행법이었던 요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약 6,000년 전 인더스 문명이 나옵니다.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뿐 아니라 인도 전역에 요가의 기본 자세를 하는 조각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 나라 인도에서 하던 요가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요가는 불교의 전파 경로에 따라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4세기경 중국에서 삼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요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요가가 여성만이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성별 상관없이 나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즐기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심지연 씨의 요가 수업을 지켜보는데요. 요가 동작 중에서도 이제 코어 쪽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바사나 자세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트 자세라고 불리는 나바사나는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로 본인이 가능한 만큼 땅에서 들어올리고 양팔은 앞으로 뻗는 동작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본인이 가능한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드셔도 되고 가능하면 다리를 펴서 발끝을 볼 거예요. 흔히 물구나무 서기 자세라고 불리는 시르사아사나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은 후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 양팔로 감싸고 호흡에 따라 천천히 몸을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척추를 곧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따라하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꼭 앉아있지 않더라도 직업상 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척추 쪽도 그렇고 골반 쪽도 그렇고 불균형을 이루기 쉽고 그 불균형 안에서 이 안쪽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의 힘도 많이 잃어버리기도 쉬우세요.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도 요가 강사하게 된 게 훨씬 전에 어릴 때 허리 디스크를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요가를 하면서는 정말로 그 이후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전혀 안 나타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에서 중요한 코어 근육. 요가에서도 필요한가요? 우리가 보통 코어라고 하면은 그 복부 근육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몸이 그 척추와 골반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야 그 아프지 않은 몸 그리고 그 체력이 좋은 그런 그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어 근육이란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해 몸의 균형과 바른 자세를 유지시키는 근육입니다. 횡격막, 복횡근, 골반 기저근 등 다양한 근육을 통칭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같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코어를 단련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의 아사나 동작을 반복해서 수련을 하시다 보면 그런 동작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그 잠들어 있던 코어 근육을 깨우게 돼서 안정된 척추, 안 아픈 척추를 갖게 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가의 동작을 반복하시다 보면 크고 작은 나의 관절 통증을 개선하는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 바르지 못한 자세, 그 틀어진 자세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가에서는 다양한 동작을 통해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데요. 워낙 코어 근육 단련이 쉽지 않다 보니 3년을 배운 심지연 씨에게도 아직 어렵습니다. 복부 안쪽에 그러니까 요새는 코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힘이 같이 쓰여지는 게 느껴지셨나요? 제가 다른 운동할 조금씩 할 때라든지 다른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들을 때 항상 코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점점 발전되고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가에서는 이제 코어라는 걸 반다라고 부른다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반다요? 예. 반다가 무엇인가요? 반다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잠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목이라든지 복부라든지 그 골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깨달음을 얻을 때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보통 요가를 하실 때는 내가 의식에 집중을 하거나 또 생명력을 유지하고 싶을 때 그런 반다를 활용해서 호흡과 함께 하시다 보면 나의 생명력이 깨어나고 그런 가득 찬 생명력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반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물라 반다는 척추뼈 뿌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항문 괄약근을 잠궈줘서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뿌리 잠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디아나 반다는 숨을 들이쉴 때 복부를 강하게 수축하는 방법인데 폐가 갈비뼈 쪽으로 확장되면서 폐활량이 늘어나고 심장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잘란다라 반다는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는 턱 잠금으로 특정한 요가 동작을 할 때 자연스럽게 행해진다고 합니다.
요가를 할 때 호흡과 반다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 안의 생명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반다는 요가뿐 아니라 명상에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배워볼까요? 쉬운 동작. 고양이 소 자세 한번 같이 처음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그대로 기어가는 자세 한번 같이 하세요. 이제 나의 어깨와 손목, 무릎과 골반을 옆에서 본다면 일직선. 고양이 자세 또는 소 자세라고 불리는 이 동작은 호흡에 따라 변화하는 척추와 골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쉴 때 꼬리뼈 다리 사이 낮추면서 척추 사이사이 골반 넓어져 마지막 안쪽으로. 경직되어 있던 척추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통증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척추 쪽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척추 쪽의 불편을 부드럽게 그리고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힘을 기를 수 있는 피존 자세인데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동작을 변형시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가와 일반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운동은 일단 직선적이고요. 쓰는 근육만 계속 쓰게 돼요. 근데 요가는 다양한 관절과 다양한 근육을 계속 씀으로써 유연성은 훨씬 높아지고요. 특히 남자분들에게 더욱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분들은 근력은 좋아지는데 점점 몸이 굳어갈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강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시간을 내셔가지고 요가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신도 단련하고 동시에 체력까지 키울 수 있는 운동 요가. 올여름은 온 가족이 함께 요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폭염과 대홍수, 대형 산불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해가 급증한 데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으로 극심한 폭염과 함께 대형 산불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앞서 저희가 언급했듯이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는 이런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극심한 지구의 자연재난에 대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죠. 자연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다. 폭염, 대홍수, 대형 산불, 가뭄은 더 빈번해지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 바다는 뜨거워지고 산성화되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면서 인류의 건강과 생태에 해를 끼치고 있다. 시급히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류가 무분별하게 배출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미 해양대기청과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마우나로아는 최근 가장 오래 설립되는 관측소로 50여 개국의 관측소로 구성된 세계 기상기구의 글로벌 대기 감시 프로그램의 기준 관측소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서산에 있는 배경대기 관측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절적으로 또 지역적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중에서 농도가 가장 높을 때가 초목성장의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전, 그러니까 북반구 봄철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여름에 접어들면서 점차 수치는 낮아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분자 100만 개 중 이산화탄소가 몇 개인지를 표시하는 것이죠. 산업화가 시작될 때 280 ppm이었고 1958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산에서 처음 측정했을 때 315 ppm이었고요.
1986년에 350ppm을 넘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계속 그 농도가 점차 증가하자 세계적인 기상학자인 제임스 헨슨은 2008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ppm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경고라는 광고를 많은 나라의 주요 신문에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수치가 385ppm이었는데 불행히도 5년 뒤인 2013년에 400ppm을 넘었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400ppm을 돌파한 이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마우나로이의 5월 평균값을 보면 2019년에 414.7ppm, 2020년 5월에 417.1ppm, 그리고 올해 5월 419.1ppm으로 매년 큰 값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 하루 최고 농도는 420ppm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정도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는 지구 역사에서 45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구 역사에서 무려 450만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미 해양대기청이 이 대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농도를 갖다 7월 7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림은 이제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현대 기후변화 연구의 기초라고 여겨지는 킬링 곡선을 활용한 것으로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꾸준히 증가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최근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지요. 마우나로이의 2020년 공식 관측 기록은 미 해양대기청의 측정치에서 5월 평균은 419.13 ppm이었지만 일일 수치로는 420ppm을 올해 들어 2번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 제한, 또 산업체 가동 중단 등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4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보다 높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 년 전이죠. 신생대제 3D 후반에 해당하는 플라이오세 시기로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7도 이상 높았고요. 해수면도 24m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 에너지 부분에서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일단 에너지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사용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문제는 이미 배출된 또 이산화탄소의 분자가 대기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축적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데이비드 아처 교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1조에서 2조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29%는 1000년이 지나도 대기 중에 남아있고 14%는 1만 년이 넘어도 남아있게 된다면서 10만 년의 세월이 지나도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7%는 대기 중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산화탄소의 축적성에 관한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과학자들의 모델에 따르면 배출 이산화탄소의 35에서 55%는 100년 이후까지, 28%에서 48%는 200년 이후까지, 15%는 1000년 이후까지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오랜 수명 때문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계속 쌓여가면서 대기 중의 농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 상승 같은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질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의 기후 변화 대책을 다시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2018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이제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고 결의를 했던 것은 1.5도 상승이 티핑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온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의 기후 재앙은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발생을 하고 하나의 재앙이 다른 재앙을 연속적으로 부르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대개 지금까지는 2030년 정도가 되면 1.5도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고 해온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네. 세계기상기구가 5월 27일 발표한 업데이트를 보면은 적어도 향후 5년 이내에 연평균 지구기온이 일시적으로라도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1.5도 높은 수준에 도달할 확률이 약 40% 정도가 되고 있고, 이런 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영국의 메트 오피스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최소한 1년 이상 역대 최고 온도가 될 가능성이 90%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기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고위도 지역에서 대홍수,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평균보다 늘어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연례 업데이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후과학자들의 전문 지식과 함께 세계 유세 기후센터의 최고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과거의 예상보다도 더 빨리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더 극심한 기후 재앙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이죠. 패트릭 타울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온도의 증가는 더 많은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더 많은 폭염과 다른 극한기후가 발생을 하면서 식량 안보, 건강,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의 이번 업데이트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 가능하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의 낮은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파리 협정은 금세기 지구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 이하로 유지를 하지만 1.5도 상승을 권고했다가 2018년에 1.5도 이내 상승으로 바꾼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세계기상기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적응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현재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 가운데 겨우 절반 정도의 나라만이 악기상 최첨단 조기용보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예. 네. 기후재앙 예측이 어려운 국가에 대한 기술,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세계 각국은 보건이나 물, 농업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기후 민감 분야의 적응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하고 극한 기후재앙의 피해를 줄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업시켜 나가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기후재앙에 적응하는 폭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태풍 피해에 대한 방비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권고를 했죠. 네. 자, 기후 위기를 더 이상 머나먼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좀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피부색을 바꾸어 천적을 피하고 개구리는 피부를 통해 호흡하기도 하죠. 이처럼 피부는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동물 피부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피부는 인체의 가장 바깥에 위치해 외부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체온 조절이나 감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피부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어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 불릴 만큼 피부색을 잘 바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주위 사물과 온도를 인식해 주변과 거의 비슷하게 몸의 색을 바꿔 미장하는데요. 문어가 자유자재로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피부 세포에 분포된 흑과 적, 그리고 황색의 작은 색소 주머니 때문입니다. 근육 섬유와 연결된 색소 주머니는 근육이 수축하면 반대로 커지면서 주변의 피부를 주머니 속의 색소와 같은 색깔을 띠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근육이 이완되면 주머니는 다시 축소되며 색깔은 사라지게 되죠. 문어가 색소 주머니로 피부색을 바꾼다면 변장술의 귀재라 알려진 카멜레온도 그럴까요? 카멜레온은 주변에 맞추어 자신의 색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색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카멜레온은 평소에 녹색을 띠는데 이는 나뭇잎 속에서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수컷은 적이나 짝을 만나 흥분하면 2분 만에 몸 색깔을 노랗거나 또는 붉은색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란색이나 붉은색 색소가 온몸에 퍼지면서 색깔이 바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색소가 없다고 합니다. 색을 바꾸는 비밀은 색소가 아니라 피부세포 내 나노 결정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멜레온은 빛을 반사하는 두 개의 층이 있는데요. 피부를 당기거나 느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층의 나노 결정 격자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의 색은 생체 합성의 결과가 아닌 피부 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룩말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얼룩말 줄무늬는 흰 바탕에 검은 줄일까요?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줄일까요? 얼룩말 무늬를 자세히 보면 배와 다리 안쪽으로 검은색이나 갈색 줄무늬가 향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털 색감만 따지면 마치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털을 모두 깎아내면 얼룩말의 피부색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피부의 얼룩무늬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 줄무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비밀이 풀렸다고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 채채파리 같은 흡혈파리에 물리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는 건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실외에서 얼룩말 3마리와 줄무늬가 없는 일반 말 9마리를 16시간 동안 관찰하고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얼룩말과 일반 말 주위에서 날고 있는 말파리의 수는 비슷했으나 몸에 내려앉는 말파리의 수는 얼룩말 쪽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연구팀은 파리가 얼룩말에 앉지 못하는 이유를 렌즈 효과와 유사한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렌즈 효과는 실제 가로 방향으로 회전하는 무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입니다. 얼룩무늬가 일으키는 착시 효과 때문에 파리가 얼룩말 위에 제대로 앉지 못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파리의 저시력 때문에 렌즈 효과는 파리가 얼룩말 가까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에게 피부는 호흡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는 폐호흡도 하지만 폐 구조와 성능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물짐승들처럼 폐를 부풀려 공기를 흡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개구리들이 목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불완전한 호흡 때문입니다. 폐로만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기 때문에 개구리는 피부로 숨을 쉬며 부족한 산소를 보충합니다. 개구리 피부가 항상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부가 젖어 있어야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기 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는 날이 건조할 땐 물속에 들어가 있지만 공기 중 수증기가 많아져 습도가 높으면 수면 밖으로 나와서 운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촉촉하니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동물 피부에 담긴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피부가 위장은 물론 호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네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2013년 채널 개설 뒤 8년 만에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를 위해 제작 편집된 콘텐츠가 시청자의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인데요.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으로서 과학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